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제 지인에게 들은 사연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저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을 만큼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시어머니가 있어요. 이름은 정순이라고 불러드릴게요.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늘 단정하고 조용한 분이셨대요. 크게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없고 며느리 앞에서 잔소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분이었다고 해요. 아들 민수는 그런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성격이 무던하고 말이 없는 편이었대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매일 성실하게 출퇴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하지만 든든한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수진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대요. 오히려 야무지고 밝은 인상의 정순 씨도 마음이 좀 놓였다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깍듯이 인사하고 밥상 앞에서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그 단정한 모습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순 씨도 민수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수진 씨는 꽤 살갑게 굴었다고 해요. 명절이면 먼저 전화해서 어머니 뭘 도와드릴까요? 물어보고 가끔 들을 때면 과일이라도 한 봉지 들고 왔대요. 정순 씨는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고마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부터였대요.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전화가 뜸해졌어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명절에도 피곤하다며 일찍 자리를 뜨고 어머니 생신날에도 선물 하나 달랑 두고 자리를 피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민수한테 조심스럽게 요즘 수진이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아들은 그냥 좀 예민한 시기인가 봐요 라고만 했대요. 정순 씨는 그 말에 더 묻지 못했어요. 괜히 아들 사이에 끼어드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대요. 오랫동안 사람을 봐온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냥 피곤한 며느리의 얼굴과 뭔가를 감추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거든요. 정순 씨 눈에 수진의 얼굴은 점점 후자에 가까워 보였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 무렵 야근이 부쩍 잦아졌어요. 회사 거래처가 늘면서 일이 많아진 거라고 했대요. 성실한 아들답게 불평 하나 없이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는 날들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 그렇게 바쁜 시기일수록 수진 씨의 외출은 오히려 늘어갔다는 거예요. 저녁 약속이 생겼다, 친구 만나러 간다, 문화센터 수업이 있다. 핑계는 다양했대요. 정순 씨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아는 분이 수진 씨 이야기를 슬쩍 꺼낸 적이 있었다고 해요. 요즘 수진 씨 저녁마다 어디 가던데요? 하고 별뜻 없이 건넨 말이었는데 정순 씨는 그 말을 집에 와서도 오래 붙들고 있었대요. 남편이 야근하는 날 밤에 아내가 매번 밖으로 나간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정순 씨는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의심만으로 아들에게 말을 꺼냈다가 사이만 틀어지면 어떡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좀 더 지켜보기로 했대요. 어머니 마음이란 게 그렇죠. 틀리기를 바라면서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첫 장면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어요. 정순 씨가 며느리 집 근처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던 날이었대요. 원래는 며느리한테 미리 연락하려다가 깜짝 방문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그냥 나선 길이었다고 해요.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데 저 앞에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대요. 수진 씨였어요. 그런데 옆에 모르는 남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는 뭐라 할 수 없죠. 그냥 지인이나 회사 동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순 씨가 멈춰서서 바라보는 사이 두 사람이 작은 가게 앞에서 멈춰서더니 남자가 수진 씨 어깨에 자연스럽게 손을 올렸대요. 그리고 수진 씨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그 자리에서 발이 굳어버렸다고 했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고요.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현실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도 분명히 현실이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대요. 시장 소음도 사람들 발소리도 그냥 조용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순 씨는 그날 저녁 밥을 못 드셨대요.
아들한테 당장 전화해야 할 것 같으면서도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뭐라고 말하죠? 엄마가 오늘 내 아내를 봤는데 모르는 남자랑 걸어가더라. 그 말 한마디가 민수의 세계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말을 꺼냈다가 나중에 오해였다고 밝혀지면 아들 부부 사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금이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려웠대요. 아들이 상처받는 것보다 쓸데없이 상처를 줬다가 나중에 자기 탓이 되는 상황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정순 씨는 그날 밤 결심했대요. 움직이되 조용히 움직이기로요. 아직 때가 아니다. 더 확인해야 한다. 혼자서라도 제대로 알아야 한다. 그게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냉정한 결심이었을 거예요. 가슴은 무너지는데 머리는 차갑게 유지해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균형 위에 서서 정순 씨는 눈을 감고 밤을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순 씨는 조용히 며느리의 일상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미행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럴 형편도 그럴 체력도 아니셨으니까요.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며느리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거죠. 가끔 같은 아파트 단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슬쩍 수진 씨 이야기를 흘렸대요. 딱히 뭘 묻지 않아도 사람들은 아는 걸 꺼내놓거든요. 요즘 수진 씨 저녁에 자주 보이던데. 그 옆에 있는 분 회사분인가요? 그런 말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주차장에서 모르는 차를 몇 번 봤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수진 씨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정순 씨 아는 분을 보자마자 통화를 끊은 적이 있다고 했대요.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정순 씨 눈에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정황뿐이었거든요. 정순 씨는 그 조각들을 마음속 어딘가 깊은 서랍에 넣어두고 뚜껑을 꼭 닫아두었대요. 때가 되면 열어야 할 서랍이었으니까요. 그 서랍을 열게 된 건 2달쯤 뒤의 일이었어요. 민수가 출장을 간 주였대요. 3박 4일 일정으로 지방에 내려간 사이 정순 씨는 며느리에게 반찬을 갖다 주려고 연락을 했대요. 수진 씨는 괜찮아요, 어머니. 저 오늘 좀 늦어요 라고만 했다고 해요. 늦는다고 했으니 반찬은 그냥 문 앞에 두고 오면 되겠다 싶어서 갔대요. 그런데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 이웃분이 말했던 그 차와 비슷한 차였대요. 정순 씨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차 번호판을 핸드폰에 메모해뒀대요. 그리고 반찬을 문 앞에 내려놓으면서 잠깐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 2사람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어요. 수진 씨 목소리 그리고 남자 목소리.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가 어머니의 마음속 마지막 의심을 사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대요. 심장이 뛰고 있었지만 발소리는 조용했어요. 그 조용함 속에 얼마나 큰 감정이 담겨 있었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못하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순 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소파에 앉아서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고 해요. 해가 지고 방이 어두워지는데도 불을 켤 생각을 못했다고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으면서도 생각은 끝없이 돌아갔다고 했어요. 아들이 모르고 있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버티는 그 아들이 자기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꿈에도 모른다. 그 생각이 가장 아팠대요. 화가 났냐고요? 물론이었겠죠. 그런데 정순 씨는 그 화를 터뜨리지 않으셨대요. 화를 내는 건 쉬워요.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치고 모든 걸 그 자리에서 끝내버리는 것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진 씨는 오리발을 내밀고 민수는 중간에서 찢기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채 가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잖아요. 정순 씨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자기 감정보다 아들의 미래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혼자 다잡으셨대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소리 없이. 그 어머니의 그 밤이 너무 오래 마음에 남아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순 씨는 탐정사무소 문을 두드리는 것도 생각해 보셨대요. 지인한테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려니 선뜻 내키지 않으셨다고 해요. 나이든 어머니 혼자 탐정사무소를 찾아간다는 게 창피해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전문가 손에 넘기면 통제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며느리의 추악한 비밀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고 그 과정에서 아들이 먼저 알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자기가 먼저 준비를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민수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으로 대처하기보다 감정적으로 무너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직접 하기로 하셨대요. 핸드폰으로 카메라 사용법을 다시 익히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게 찍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셨다고 했어요. 환갑 앞두신 어머니가 혼자 그런 걸 준비하셨다는 게 그냥 무어라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정순 씨는 수진 씨의 행동 패턴을 먼저 파악하기로 했대요. 민수가 야근하는 날 수진 씨가 외출하는 요일과 시간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조금씩 살펴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민수가 늦는 날이면 어김없이 수진 씨 차가 주차장에 없었대요. 정순 씨는 그 날들에 맞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가까이 따라붙지 않고 눈에 띄지 않게 거리를 두면서요. 연세 있는 어머니가 동네 어귀를 걷는 건 이상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 평범함을 활용하신 거죠. 처음엔 수진 씨 차가 어디로 가는지만 확인하셨대요. 늘 비슷한 방향으로 향하더래요. 도심 쪽 작은 주택가 골목.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 동네에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어요. 두렵지 않으셨냐고 지인이 물었대요. 정순 씨는 잠깐 웃으셨대요. 무서운 거요? 그것보다 지쳐가는 아들 얼굴 보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한마디에 지인도 더 이상 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주 목요일이었대요. 정순 씨는 그날 카메라 기능을 최대 줌으로 맞춰두고 미리 그 골목 근처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셨대요.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고 했어요. 수진 씨 차가 들어오고 잠시 후 한 남자가 골목 안쪽 빌라에서 나와 수진 씨를 맞이했대요. 두 사람이 나누는 인사는 딱 봐도 그냥 지인 사이의 것이 아니었대요.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었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숨을 참았대요. 몇 장을 찍고 나서야 핸드폰을 내리셨대요. 화면을 확인했을 때 화질은 흐릿했지만 두 사람 얼굴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 정순 씨가 느낀 감정이 뭐였을까요? 지인한테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잠시 말을 멈추셨대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분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 불쌍했어요. 그 말이 오랫동안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정순 씨는 이 증거가 나중에 법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대요. 인터넷으로 이혼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 사진 몇 장, 목격담 몇 개로는 부족하다는 내용들을 읽으셨다고 해요. 날짜, 장소, 정황이 쌓여야 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셨어요.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때로는 비가 와도 몸이 좀 피곤해도 나가셨대요. 아무데도 털어놓지 못하는 비밀을 혼자 안고 다니면서 조용히 증거를 쌓아가셨던 거예요. 메모도 하셨대요. 날짜, 시간, 장소, 있었던 일들을 낡은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셨다고 해요. 나중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하니까요. 사진도 여러 장 모였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은 장면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고스란히 정순 씨 혼자 짊어지고 있었어요.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그 남자가 누군지였어요. 수진 씨가 만나는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순 씨는 알고 싶으셨대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혼을 진행하게 될 때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더 명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죠. 차 번호판을 메모해뒀던 게 도움이 됐어요. 아들 친구 중에 차량 관련 일을 하는 지인이 있어서 괜한 오해 살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정순 씨를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 남자는 기혼자였어요.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수진 씨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유부남을 불륜 상대로 택했다는 것. 그 남자도 자기 가정을 배신하면서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정순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잠을 못 이루셨다고 했어요. 불쌍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남자의 아내요. 증거는 충분했어요. 사진들, 날짜가 적힌 수첩, 차량 정보, 이웃들의 목격담. 이것들을 정리하고 나서 정순 씨는 오랫동안 그 자료들을 바라보셨대요. 이제 말할 때가 됐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하지? 민수에게 직접 먼저 말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민수가 혼자 수진 씨와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았고 격한 감정이 오가다 보면 수진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거든요. 혼자 들이닥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흐지부지 될까봐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가족 모임 자리였대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수진 씨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그리고 민수 혼자 무너지지 않도록 주변에 사람이 있게 하는 것.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들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방식이었어요. 가장 아픈 순간에 아들이 혼자가 되어선 안 된다. 그 마음 하나로 정순 씨는 날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2달 뒤로 잡혔어요. 민수 생일이 그 달에 있었거든요.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는 모임이 좋았대요. 갑작스럽게 자리를 만들면 수진 씨가 뭔가 낌새를 챌 수 있으니까요. 정순 씨는 그 2달 동안 조용히 준비를 하셨어요. 모아놓은 증거들을 정리하고 사진을 인화하고 수첩의 내용을 따로 정리해 두셨대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가족, 남편의 형제 부부 한 쌍에게만 미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전해두셨다고 해요. 모임 자리에서 자신 혼자 이야기를 꺼냈다가 되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분들도 처음엔 믿기 힘들다고 하셨대요. 며느리가 그럴 리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정순 씨가 증거 일부를 보여드리자 표정이 굳어지셨다고 했어요. 그 2달이 정순 씨한테 얼마나 길었을지 상상이 가세요? 아들 얼굴 볼 때마다, 수진 씨 전화 목소리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걸 꾹꾹 눌러야 했을 그 시간들이요. 그래도 끝까지 내색하지 않으셨대요. 어머니니까요. 모임 당일이 됐어요. 식탁에는 민수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졌어요. 잡채, 갈비찜, 된장찌개. 정순 씨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하셨대요. 아들 생일상을 차리는 어머니 손길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오히려 더 정성을 쏟으셨대요. 민수는 기분 좋게 왔고 수진 씨도 별다른 내색 없이 같이 들어왔대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어머니 음식 맛있겠다며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 웃음이 정순 씨는 그날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지셨다고 했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 자리에 있던 어른들이 분위기를 슬쩍 정리했대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셨으니까요. 민수는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왜 이렇게 다들 조용해요? 했대요. 정순 씨는 그 말에 가만히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딱 이 말씀만 하셨대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게 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들은 사진이었어요. 정순 씨가 몇 달에 걸쳐 모아온 그 사진들이 식탁 위에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어요. 날짜가 적힌 수첩도 함께 나왔죠. 수진 씨는 처음에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러다가 곧 웃으면서 말했대요. 어머니,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저 회사 동료랑 저녁 먹은 거예요. 정순 씨는 그 말에 바로 받아치지 않으셨대요. 그냥 다음 사진을 꺼내셨어요. 2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고 민수가 야근했던 그날이었어요. 수진 씨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민수는 그 사진들을 말없이 보고 있었대요. 1장, 2장, 3장. 손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방 안이 조용했어요.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사진들이 그 침묵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금세 태도를 바꿨어요. 이게 다예요? 사진 몇 장 가지고 이러시는 거예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대요. 어머니가 저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이런 걸로 저를 내보내려고 하시는 거죠?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한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음해한다는 구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런데 정순 씨는 여기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대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수첩을 펼치셨대요. 날짜와 시간, 장소, 그날 민수가 어디 있었는지까지 적힌 그 수첩을요. 수진아, 나는 너를 내보내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니야. 민수한테 사실을 알려주려고 만든 자리야. 딱 그 말씀만 하셨대요. 수진 씨의 말이 잠깐 멈췄어요. 흔들리지 않는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이 만들려던 구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느낀 것 같았대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마지막 카드는 눈물이었어요.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대요.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이 맨날 야근하고 저한테 관심도 없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래요. 당신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민수 표정을 정순 씨는 차마 정면으로 보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거기 있던 어른들은 달랐어요.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셨으니까요.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대요. 수진 씨, 그분이 유부남인 건 알고 있었나요? 그 한마디에 수진 씨 울음이 뚝 멈췄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들 눈이 수진 씨에게 향했어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눈물도 핑계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순간이었어요. 수진 씨는 그렇게 자신이 쳐놓으려 했던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문소리 하나. 그게 전부였는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오래 울렸다고 하더라고요. 정순 씨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도 따라가지 않으셨대요. 지금 이 순간은 아들에게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지금은 곁에서 기다리는 게 더 맞는 때라고 느끼신 거죠. 수진 씨는 한동안 자리에 그대로 있었대요. 그러다가 가방을 들고 조용히 일어섰어요. 문 쪽으로 걸어가다 잠깐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나갔다고 했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대요. 정순 씨는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참아왔던 몇 달이 그제야 무너진 거죠.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아들 방 문 앞에 가만히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순 씨는 문 밖에서 물 한 잔 들고 기다리다가 그냥 문 앞에 내려놓고 오셨대요. 아들이 준비됐을 때 열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자정이 넘어서야 방문이 열렸대요. 민수가 나왔을 때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고 했어요. 한참을 울었던 사람의 얼굴이었다고요. 그 아들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는데 정순 씨가 슬그머니 다가가셔서 뒤에서 어깨를 안아주셨대요. 말은 없었어요. 그냥 꼭 안아주셨다고요. 민수가 그때 다시 울었대요. 어른이 다 된 아들이 어머니 품에서 흐느꼈다고 했어요. 엄마, 나 어떡해요? 그 말이 정순 씨한테는 가슴에 박혔다고 했어요. 그래도 울지 않으셨대요. 이미 몇 달 전에 혼자 다 우셨으니까요. 이젠 울 차례가 아니라 버텨줄 차례였거든요. 어떡하긴. 엄마가 있잖아. 딱 그 말씀만 하셨대요. 이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어요. 수진 씨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대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말과 함께 위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위자료를 달라고요? 주변 사람들은 기가 막혔다고 했어요. 불륜을 저지른 쪽이 위자료를 요구하다니. 그런데 수진 씨 측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었대요. 남편이 너무 바빴고 정서적으로 방치했다는 거였어요.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이었죠. 민수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허탈해했대요. 이 상황에서도 저런 말이 나오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정순 씨는 이미 준비가 돼 있으셨어요. 변호사를 먼저 만나두셨거든요. 모아놓은 증거들, 사진과 수첩 기록, 차량 정보, 이웃 목격담까지 전부 정리해서 가져가셨대요.
변호사는 그 자료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대요. 오히려 민수 측에서 상간자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고요. 상황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이었어요. 조정 절차가 시작됐어요. 수진 씨 측 변호사는 처음엔 강경하게 나왔대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소통 부재를 문제 삼으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다는 논리를 폈다고 해요. 그런데 민수 측 변호사가 조용히 자료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사진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들, 그리고 상대 남자가 기혼자임을 증명하는 자료까지. 수진 씨 측 변호사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결정적인 건 수첩이었어요. 날짜와 시간, 장소가 빠짐없이 기록된 그 오래된 수첩. 몇 달에 걸쳐 꼼꼼히 기록된 그 내용 앞에서 우발적인 실수나 단순한 만남이라는 변명이 설 자리가 없어졌어요. 수진 씨는 조정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겠죠. 정순 씨가 몇 달을 혼자 버티면서 쌓아온 그 증거들이 결국 이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확정됐어요. 수진 씨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민수 측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민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했대요. 더 이상 얽매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끝내는 것. 그게 민수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판결이 난 날 정순 씨는 아들 손을 꼭 쥐어주셨대요. 아무 말 없이요. 지인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줬던 분은 그 손을 잡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어요. 법원 복도에서 말없이 손을 맞잡은 어머니와 아들. 긴 싸움이 끝난 자리에서 그 두 손이 말해주는 게 어떤 말보다 많았다고요. 수진 씨는 혼자 그 자리를 나갔대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어떤 끝은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요란하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그 조용함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무겁게 남는 거죠. 그 남자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얼마 뒤 그 유부남의 아내에게 사실이 알려지게 됐어요. 어떤 경로로 알려졌는지는 정순 씨도 자세히 모른다고 하셨는데 사람 일이라는 게 결국은 돌고 돌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 남자의 가정도 흔들렸어요.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고 결국 그 가정도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했어요. 정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통쾌하다고 하시지 않았대요. 오히려 한숨을 쉬셨다고 해요. 거기도 자식이 있을 텐데라고 하시면서요. 그 한마디의 지인은 다시 한번 정순 씨가 어떤 분인지 느꼈다고 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입은 상처를 보복으로 갚으려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을 지키는 것만 생각하신 분이었다고요. 다른 가정의 무너짐이 통쾌하지 않다는 것. 그게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깊은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수진 씨의 직장 이야기도 있었어요. 사람 사이에서 비밀이란 게 얼마나 오래 비밀로 남을 수 있는지 우리 다들 알잖아요. 이혼 소식이 퍼지고 그 이유가 알려지면서 수진 씨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돌기 시작했대요. 수진 씨와 그 유부남이 같은 업계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좁은 업계라 이런저런 소문이 금세 퍼졌다고 했어요.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었다기보다는 분위기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는 어떤 관계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결국 수진 씨는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대요. 잦은 퇴사였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있기 힘든 상황이 됐던 거였겠죠.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같은 업계라 어디서든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정순 씨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그냥 조용히 그렇구나 하셨다고 해요. 자신이 바란 결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면 됐던 거였으니까요. 이혼이 끝나고 진짜 힘든 시간이 시작됐어요. 민수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대요. 일도 예전처럼 나가고 어머니한테 연락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정순 씨 눈에는 보였대요. 밥을 먹는데 멍하게 있는 시간, 아무도 없을 때 어깨가 처지는 모습, 억지로 웃는 표정. 오랫동안 같이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년을 함께한 사람이 삶에서 사라진 자리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상처를 준 사람이더라도 그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정순 씨는 그 시기에 아들을 자주 들러 반찬을 갖다 줬대요. 직접 요리해서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혼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으셨대요. 그냥 오늘 뭐 먹었냐, 요즘 회사는 어떠냐,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로 채우셨다고 해요. 아들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 어떤 말도 필요 없이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 그게 정순 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였던 것 같아요. 시간은 흘렀어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민수의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억지로 웃던 표정이 사라지고 진짜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한 게 보였다고요. 어느 날 민수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요즘 나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라고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 씨 눈에 눈물이 맺혔다고 했어요. 나아진 것 같다는 그 짧은 말이 몇 달을 기다려온 그 말이어서요. 사람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식은 저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바쁘게 움직이면서 잊고 누군가는 조용히 앉아서 삭히고 민수는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말이 없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더 오래 걸렸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오래 앉아서 삭힌 사람은 결국 더 단단하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순 씨는 그 전화를 끊고 한참을 그 자리에 계셨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민수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정순 씨한테 꺼낸 건 이혼하고 거의 2년이 지난 후였어요. 조심스럽게 밥 먹다가 슬쩍 꺼냈대요. 어머니, 저 요즘 좋은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밥숟가락을 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아들 얼굴을 물끄러미 보셨다고 해요. 표정이 달랐대요. 억지로 꺼낸 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묻어있는 표정이었다고요. 뭔가를 감추려는 얼굴이 아니라 뭔가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려는 얼굴. 정순 씨는 그래? 라고 하셨대요. 짧게요. 어떤 사람이야? 조용하고 착한 것 같아요. 저한테 잘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전부였대요. 근데 정순 씨는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그냥 감사했다고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정순 씨는 혼자 조용히 웃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정순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짊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던 그 긴 시간. 아들 얼굴 볼 때마다 눌러야 했던 감정들. 혼자 골목을 걸으며 핸드폰을 들고 손 떨렸던 그날들. 그게 다 아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였거든요. 거창한 말 없이 조용히. 소리 지르지도 않고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것을 한 거예요. 어머니의 방식으로요.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반찬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 손 한 번 꼭 쥐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단단한 버팀목이 되는 것 같아요. 민수는 지금 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사람과 천천히 인연을 이어가면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정순 씨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인다고 그게 제일 다행이라고 하셨대요. 그걸로 충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순 씨처럼 말수는 적어도 행동으로 가족을 지켜내는 어머니들이 우리 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그 조용한 헌신이 오늘 하루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버티게 해주고 있을 거예요.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 혹은 그냥 오늘 하루 지치셨던 분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요.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참 큰 힘이 된답니다. 구독 버튼이 오늘 유독 눈에 잘 띄게 생겼다면 그건 아마 우연이 아닐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